네, 안녕하세요. 강종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세법이 개정될 때 나오는 이제 개편안들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세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두 개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거냐면, 세법 개정안은 보통 세법의 법령 몇 가지가 좀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제 개편안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큰 틀을 좀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도 좀 많고 개정도 여러 가지가 묶여서 하나의 좀 어떤 정책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기획재정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정책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 정책 카테고리에 보면 2025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세제 개편안에는 보도 자료, 카드 뉴스, 그리고 뭐 정보 그림 이렇게 좀 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보도 자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세제 개편안 개조식도 있고, 세제 개편안 상세본도 있고, 한글 파일, PDF 파일 또는 문답 자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세제 개편안 좀 살펴볼 텐데요. 개편안 내용을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뭐 100가지가 넘는 그런 이제 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한 업종들이 있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크게 따져서 한 3가지 정도 챕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들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근로소득자분들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식 관련된 내용,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제에 맞춰서 좀 산지되어 있는 개정안들을 몇 군데로 좀 묶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자분들은 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개정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제일 많이 이제 공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본공제가 300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 공제가 있는데,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300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 이 기본공제 300을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올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대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2명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공제 한도가 300에서 자녀 2명 이상이라고 하면 400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내 세금이 얼마나 떨어지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1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면요, 주로 보면은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있는 어느 30대나 뭐 40대, 50대 이 정도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세율 구간이 15%에서 한 24% 사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기본공제가 1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20%인 20만 원 정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개정들이 많은데요. 이 자녀 수에 따라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개정이 있어요. 지금 현행은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을 월 20만 원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급여를 회사에서 당장 20만 원씩 높여주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받으시던 급여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 명세서에서 또 내용을 조정하면 되겠죠. 상여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비과세되는 이런 보육수당으로 20만 원 돼 있던 거를, 만약에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는 20만 원을 낮추고 보육수당으로 40만 원으로 만들면은 총급여는 똑같지만 비과세 급여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정산 하실 때라던가 원천징수 하실 때 세금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인데요. 이 학원비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초중고 대학생은 수업료 교재비, 대학 입학 전형, 수능 응시료 이런 것들만 이제 공제 대상이 됐었는데, 취약전 아동,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겠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린이집 수업료에 더해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을 이제 교육비로 세액공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에 한해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더 늘려준 거죠.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시작이겠지만 앞으로는 그냥 초등학생 전체로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개정안은 2학년까지만 학원비, 예능학원, 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인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직계 비속 이런 사람들을 교육비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직계 비속이면 이제 자녀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대학교 이제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 나이 요건은 없었는데 그전에는 소득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총급여 500만 원
20만 이하인 분들의 교육비만 이제 공제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가정 형편 어려운 분들이 더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끝나면 저녁 때 아르바이트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주말 알바하고 이러다 보면은 1년에 뭐 월급 한 500만 원 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요건도 폐지하기로 개정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세액 공제 한번 볼 텐데요. 월세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기업 8천 이하인 사람 같은 경우는 연간 월세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무주택 주말 부부에 대한 각각 월세 세액 공제 허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각자 이제 맞벌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역이 좀 달라서 남편은 뭐 서울에서 월세를 살면서 하고 있고, 아내분은 뭐 세종시에서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월세가 두 군데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한 군데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월세 두 개를 합쳐서 공제를 해준다. 근데 공제 한도는 똑같아요. 1,000만 원인데, 월세가 기존에 이제 미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분도 합산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건 두 가지는 이런 거죠.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가 각각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그리고 배우자가 동거하는 직계 좀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한도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확대한다, 이런 개정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이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됐었는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식시장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식시장 관련된 게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식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아무래도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세제 개편안도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편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잠깐 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 분리과세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들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않고 그냥 얘는 따로 일정 세율을 곱해서 그것만 내고 말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렇게 금융소득이라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 금액을 합쳐서 연에 2천만 원 이하면은 14%로 분리과세만 하고 다른 소득과는 합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좀 고소득자라던가 아니면은 큰 대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가 만약에 배당소득으로 받게 되면은 내 다른 소득과 걔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은 좀 소득이 많은 분들은 14% 내고 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 세율만큼 적으면 뭐 35%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45%를 적용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 내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30%를 또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정 부분 OECD 평균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좀 작은 편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우리 대기업의 어떤 뭐 CEO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오너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배당을 만약에 결의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배당이 되겠지만은, 배당을 하면 어쨌건 지분율대로 배당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은 배당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배당을 받으면은 거의 종합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 45%를 적용받으면 지방세 4.5%를 더하면은 납부해야 되는 세율 구간이 49.5%가 돼요. 거진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배당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다가 계속 그런 이익금을 쌓아두고 유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보금을 갖고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모아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당 성향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배당 소득을 받는 주주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상 기업이 고배당 상장법인이에요. 고배당 상장법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엔드로 1번 또는 2번을 충족해야 되는데, 1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배당 성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매출 원가가 나오고, 또 이제 각종 재반 비용들을 쓰겠죠. 그리고 뭐 이자 비용 같은 것도 쓰고 나고 세금도 다 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에 대비해서 40% 이상 배당을 하면은 그런 배당을 하는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주주는 그냥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3단계 누진세율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14%, 기존과 동일하죠. 2천 초과에 3억 이하면은 20%, 그리고 3억 초과했을 때 35%의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3억 초과 35%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고 세율 구간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세율 구간이 45%이기 때문에 10%포인트만 세율이 좀 낮아져도 굉장히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천에서 3억 이하면은 20%니까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더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에다가 주주총회를 하실 때 배당을 많이 하도록 그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권 거래세율을 환원한다는 거예요. 이 증권 거래세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도 우리가 재산이긴 하지만 부동산처럼 등기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우리가 취등록세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는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안 나오더라도 증권 거래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그냥 매매 금액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분들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 코스닥은 0.15%를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로, 그리고 코스닥은 0.2%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조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증권거래세가 있었어요. 0.05%, 그리고 코스닥은 0.2%의 증권거래세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전 정권 때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금투세라는 걸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금투세는 우리가 이제 그 증권 상장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다 보니까 어떤 과세 형평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투세라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으로 소득을 벌면은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지고 좀 반발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두 개가 같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부분이 사라지고 증권거래세만 없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세수 결손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 몇 년 동안 안 내던 세금을 조금 내게 되실 테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정안이 있는데, 얘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이라는 건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내지 않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법에서 대주주로 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을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니면은 보유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은 대주주로 보게 되는데, 대주주로 보는 기준이 지분율 같은 경우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보유 지분율을 뭐 코스닥 같은 경우 2%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지분율이 퍼센트는 이게 안 되더라도 종목당 금액이 크면 우리가 대주주로 봐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50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50억이라는 기준 자체도 한번 개정이 됐던 거예요. 원래 10억이었거든요. 이전 정권에서 50억으로 상향을 시켜놨던 거를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언론 기사에는 3%포인트 이상 주식 포인트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10억 원은 이상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50억 원은 미만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개정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개정사항들이 나뉘어지는데, 세법의 개정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바뀌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연말쯤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세 이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주식을 이제 처음으로 하셨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갖고 좀 뭐 수익을 내보기도 하고 또 손실도 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특정 주식을 보유금액 기준 넘게 이제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주주 기준 금액이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셨던 게 그러면 10억은 언제 기준으로 10억을 판단하는 거냐라고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몰랐다가 그때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연말에 확인하더라고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주식장이 닫히는 날 종가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판정을 해서 그 다음 1년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거를 10억 조금 넘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쯤 되면은 그 주식을 막 양도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10억 밑으로 맞춰야지 대주주 기준에 안 걸릴 거고, 그래야지 그 다음 연도에 주식 거래를 편하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좀 맞추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가 좀 빠지는 이런 모양들을 좀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보시면 이제 양도세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 2월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2월과세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남편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90년대에 사가지고 취득가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배우자까지는 우리가 증여 재산 공제가 6억이 있다 보니 배우자한테 증여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증여세는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근데 배우자가 증여 받을 때는 그 당시의 시가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득하면 취득 금액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증여 받은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그냥 팔아버린다면은 양도세가 굉장히 적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월과세라는 거는 이렇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소액에 증여를 한 후에 증여받은 분이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팔게 되면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아니라 최초 이걸 증여해준 사람이 취득했던 그때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은 이거 증여하면 뭐 몇 년 동안 못 파냐,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5년이었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어나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얘가 1년으로 돼 있어요. 주식은 원래는 2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익 소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사용해서 주식을 증여한 후에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유보금을 좀 세금 없이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얘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2월과세 1년으로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뭐 그런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증여를 해준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아내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그럼 아내는 이제 10년이 지나야지 취득가액을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망하면은 어떤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아내가 팔더라도 이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월과세 적용 대상은요, 배우자만이 아니고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2월과세 배제해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얘도 증여자인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도 이런 2월과세 적용을 배제해주는 걸로 개정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상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4대 보험 들어가는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게 있었고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각 요건에 맞춰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크게 따지면은 이런 세액공제나 조세 감면 중에서 가장 큰 틀일 것 같아요. 고용증대세액공제하고 R&D 세액공제라고 하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요건도 다르고 그래서 적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올해 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편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상시 근로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은 고용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 되더라도 그 전에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적용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명만 늘어도 됐었다는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온 거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가 넘어가야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하고 대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래 한번 표를 보시면은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가 5명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명 는다고 해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은 최소한 5명 이상 넘어서부터 그리고 대기업은 10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되셔야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첫 해에 공제를 받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2년 더 그래서 총 3년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 공제받는 금액이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사항에는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명당 1,450만 원이었던 게 이제 우대 같은 경우죠. 우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년,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자 이런 분들이 1인당 1,45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첫 해에는 700 받고 2년차 때 1,600 그리고 3년차 때는 1,700을 받는 것처럼 뒤로 고용 증가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많이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이제 사후관리 규정이 있었어요. 한 명이 증가됐으면은 1,450만 원, 기본인 경우에는 85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게 내년에 1년 지나서 만약에 고용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토해내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걸 다시 납부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개편안에는 이제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하는 부분이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인원이 만약에 줄게 되면 더 이상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예전에 받았던 걸 토해내는 그런 규정은 좀 없어진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인원의 변동이 많은 사업자들한테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또 개정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상시 근로자로 보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었거든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주 40시간, 월로 하면 한 160시간이겠죠. 그래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월별 근로를 하는데 근로시간이 좀 적은 분들을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했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한 달은 80시간을 근무했고 만약 그 다음 달에 내가 50시간을 근무했다 그럼 이분은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이 돼서 상시 근로자 판단을 할 때 연간으로 다 합친 다음에 연 평균을 내서 60시간 이상이면은 상시 근로자로 포함이 되게 이렇게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때 이거를 매 월별로 합산을 했었거든요.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3월 달에 몇 명 이렇게 좀 월별로 계산했었는데 이걸 좀 계산 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를 먼저 합산한 다음에 걔를 해당 과세년도의 개월수 분의 근로기간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1년으로 이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간소화시키게 그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한 가지 더 개정된 게 있는데요. 이 우대공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라던가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던가 또는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던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청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무에서 좀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기준이 해당 과세 연도에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입사할 때 34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34세면은 우대 공제 적용받는 분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년 되면 35세가 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2년차가 됐을 때는 청년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감소를 시키고 일반 근로자 수에서 늘리는 세액 공제 방식을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에 19세에서 34세면은 전부 다 우대 공제를 적용하는 걸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거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또 뭐 규모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율 구간으로 따지면 9%잖아요, 현재. 그러면은 1억에 9%면 얼마죠? 900만 원인가요? 네, 900만 원에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업종이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어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거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용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는 식으로 개정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8년 말까지로 개정을 했다, 연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적용 기한을 두지 않고 그냥 계속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떤 개정 기관에 저희 세무사 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해서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인세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세 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2억 이하의 9%,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 200억에서 3천억 이하면은 21%, 3천억이 초과되면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법인 하셨던 분들은 원래는 다 10%, 2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 정권에서 1%포인트 낮춰주는 이제 개정을 했던 건데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이하면은 10%, 그리고 2억에서 200억이면 20%, 또 200억에서 3천억이면은 22%, 3천억 초과면은 25%, 이렇게 세율을 1%포인트씩 다시 원상 회복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 이유는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율은 항상 좀 개정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진보 쪽 정권과 어떤 보수 쪽 정권에서는 항상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좀 얘가 낮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는 사업체가 좀 글로벌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도 공장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간의 국경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를 회사의 어떤 오너들이나 임원진들이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좀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1%포인트 높이는 걸로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세제 개편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뭐 복잡한 거라든가 어떤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세법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모두텍스트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